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 온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은 오장육부가 뒤틀리다가 숙변을 시원하게 보는 듯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펜심을 꾹꾹 눌러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대 초반에 만나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절절한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불행할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남편과 부부가 되었죠. 몇 년 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낳으며 새 식구가 되어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을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 가며 맡기고 육아를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어른들이 제 아들을 예뻐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몇 년도 흘러 제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저희 부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부모여도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쓰고 아들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에게 투자하는 돈은 거의 없었네요. 이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희 부부를 보고 많이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물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답니다. 애미야, 고생이 많지? 이 시애미가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 네가 좋은 시댁을 만났더라면 좀 더 편하게 잘 살 텐데 모자란 시애미라 면목이 없다.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어머님이 지금껏 우리 현석이를 매주 봐주시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세상 솔리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휴,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요즘은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다. 현석이를 봐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야, 애미야.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현석이는 이제 9살이에요. 학교 끝나고 학원 다녀오면 저녁 시간이라고요. 어머님이 봐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이거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얼마 안 되니까 괜히 거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돈 봉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한세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염치로 당신이 이 돈을 받겠느냐며 등까지 돌려가면서 거절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작은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괜찮다며 거절만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아들을 돌봐주신 데다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매달 약값에 보태어 쓰시라고 적지 않은 돈을 억지로 시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두고 돌아왔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올 텐데 회사에서 허구한 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는 바람에 거의 찾아뵙지 못했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찾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핑계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이 늘 바빠서 시어머니께 며느리 노릇을 거의 하지 못했네요. 남편 역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야근 도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따로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답니다. 제 아들은 부모인 저희가 바쁘게 사는 걸 불만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공부와 운동을 잘해주었습니다. 누굴 닮아 인성이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바로 시어머니와 마음씨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시댁을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잠시 머물다가 왔는데 시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잘 다니시고 있고 약도 잘 드시는데 고혈압과 당뇨는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기셨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외출을 편하게 하시지 못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요.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안 되겠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조금이라도 편하시게 저희랑 같이 지내요. 아설아, 내가 무슨 염치로 너희 집에 가겠니? 그리고 우리 손자 현석이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건 죽기보다 싫단 말이야. 어머님, 저희를 불효자로 만들 생각이세요?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 몸이 호전되기 어려워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 저희한테 짐이 되셨다고 자꾸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무조건 저희 집으로 가셔서 함께 지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마음을 열고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저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고작 당뇨랑 혈흔 높은 거 가지고 이러니? 허리랑 무릎이 안 좋은 건 내 나이 때 노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야.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게다가 애미랑 애비는 매일같이 바쁜 사람들인데 날 내다볼 시간이나 되겠니? 괜히 힘들게 지내면서 나까지 니들 어깨 올려 태우려고 하지 마라. 난 혼자서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걔랑 걱정 말고 너희들 식구나 더 잘 생각을 해라. 그리곤 한 번만 더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하면 화를 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여러 차례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주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 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시누이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천방지축이라 마음에 들지 않긴 했는데 이렇게 먼저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하니 아주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답니다. 저와 남편은 고맙기도 하고 오랜만에 시누이 얼굴도 볼 겸 시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겉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는 입을 벌리고 놀랐답니다. 머리카락은 노랗게 탈색을 했고 옷은 여기저기 다 보이는 짧은 걸 입고 있더군요. 가족인 저희도 이렇게 민망한데 밖을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옷이랑 머리가 왜... 내 머리요? 이거 예쁘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럽고 나이 먹는 것도 짜증나고 해서 기분 전환 좀 했어요. 옷은 뭐 내 몸매가 커버해주니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뱃살과 여기저기 지방이 옷을 뚫고 나와 축 처진 걸 보니 몸서리치게 추해 보였고 시선을 저절로 돌리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각해서 오신 사람한테 계란말을 하지 않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짓말을 해주었네요.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짧은 수다를 떨고 용돈을 쥐어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붙잡고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작은 방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증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비밀 얘기를 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거실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에이, 언니도 참 눈치도 없고 센스가 없네. 내가 여기로 왜 불렀겠어요? 언니가 알아서 해줘야 될 걸 안 해줘서 부른 거잖아요. 제가 눈치 없는 짓을 했나요? 그게 뭐죠? 그러자 시누이가 목을 풀더니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언니,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줘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드리면서 모실 테니까 그 정도면 큰 돈이 아닌 거 아시죠? 생활비요? 아가씨, 제가 약값이랑 용돈은 어머님께 따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가씨 생활비는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 이 언니 좀 봐라.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뻔뻔하게 나오네. 언니, 아픈 엄마를 모셔주겠다는데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예전부터 눈치코치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하여튼 나한테 매달 200씩 보내세요. 그래야 서로 보기 껄끄럽지 않고 깔끔할 테니까. 시누이가 하는 말을 2번 들어봐도 도대체 왜 제가 시누이에게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시누이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자기 엄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할 도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돈을 달라는 게 정상인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가씨는 어머님 딸이에요.
어머님을 모시는 건 매우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제 주머니에서 아가씨 생활비를 내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제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아이고, 아주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네요. 이봐요, 새언니. 내가 돈이 어딨다고 일도 안 하면서 엄마를 모시겠어요. 당장 집 밖에 나가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돈 10만 원은 쉽게 깨지는 세상이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요, 언니. 신우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단순히 철이 덜 든 어른인 줄 알았더니 속물근성과 거지근성까지 두루 갖춘 무개념이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있으니 그걸로 어머님을 보살피고 살림을 하면 충분하다고 한 뒤 말을 끊고 나와버렸습니다. 거실에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누워 계셔서 남편에게 곧바로 일렀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것과 별개로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데 줘야 하는 거야? 뭐? 200만 원이나 달라고 했다고? 야, 김봉선, 너 이리 나와봐.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불렀더니 저를 때려보면서 그새 일렀냐며 불면 소리를 하더군요. 하참, 빠르기도 하네. 언니, 언제나 그러하듯이 실망이에요. 아니다. 비밀로 해줄 거라 믿은 내가 등신이지. 어이가 없던 저는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찾고 남편이 대신 혼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봉선, 너 시집갈 때 나랑 네 올케가 몇천만 원 해줬던 거 잊었냐? 또 그 전에 취직 못해서 빌빌거릴 때 매달 챙겨줬던 건 까먹은 거야?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만 얘기해. 내가 앞으로 고생할 것만 따져보라고.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천둥벌거성이 같은 기집애를 어쩌면 좋을까? 봉선아,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너 그냥 엄마 집에서 나가라. 엄마는 우리가 모실 테니까. 남편이 호통을 치고 나가라고 말했더니 신우이가 다급하게 그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그럼 나 100만 원만 줘. 나도 여기서 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려면 돈이 들잖아. 내가 날 위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그이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너희들 싸우는 거니? 나 때문에 이러는 거면 다들 나가. 아무도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누가 너희들한테 날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냐? 봉선이, 넌 괜히 네 오빠랑 올케한테 돈 받을 생각 말고 나가서 혼자 살아. 저희 세 사람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신우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자고 했고 요구하는 10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신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신우이가 모시는 게 100번 나을 거라고 덧붙여 말했죠. 그러자 그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줄 테니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건 온전히 신우이 탓으로 여기고 혼을 내겠다고 경고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돈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지 키득거리며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우이를 믿기로 하고 그만 싸우기로 했네요. 저희 부부는 뭐가 그리 바쁜지 집과 회사, 아들 케어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시댁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 집과 시댁거리가 차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데다 다녀오면 출근하는 데 지장이 생겨 쉽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만 드리며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긴 했는데 신우이가 잘 보살펴주고 있어 편하게 지낸다고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있었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시댁에 가지 못하자 아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다고 한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저보다 낫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항상 붙어있겠다는 신우이가 뭐라고 있었는지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긴 했는데 신우이가 바꿔놓아서 열리지 않았죠.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피골이 상접한 시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5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어머님을 보니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더군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래요? 몸은 또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너희들 왔니? 바쁜데 뭐하러 온 거야? 내가 자고 있는 바람에 늦게 나왔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아이고, 내 강아지 현석이도 왔구나. 이리 와. 아들은 달라진 시어머니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안기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 시누이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없는 건 물론이고 시댁안이 개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으니 시누이가 해야 할 일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댁을 떠나고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해 시댁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두런두런 재밌게 수다도 떨고 안마도 해드리며 기분 좋은 척하며 있었죠. 그리고 2시간 뒤 시누이가 들어왔는데 술집 종업원 차림새로 들어왔습니다. 대낮인데도 술에 만취해서 혀 구부라진 소리로 말하더군요. 오빠 언니 왔어요? 왜 전화도 안 하고 온 거야? 엄마랑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이지 눈뜨고 봐주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아들 눈을 가렸고 시어머니는 쯧쯧거리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의 길을 막아주었죠. 10분 뒤 남편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시퍼렇게 멍이 든 시누이가 따라 나오더군요. 그이는 짐가방을 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넌 사람 되게 글러 먹었나 보다. 그냥 나가서 혼자 살아라, 어?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오빠 미안해. 내가 이혼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술을 끊지 못했어. 진짜야. 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신과 약도 방 안에 있는데 보여줄까? 오빠, 나 오늘부로 정신 차릴게.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엄마를 제대로 모실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과 저는 시누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우울증? 봉선이 너 이혼한 게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든 거야?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들이 지워지지 않아. 바람 피우고 손찌검하던 순간들이 매 순간 떠올라서 맨정신으로 있기 힘들어. 시누이의 고백을 듣자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을 내고 싶긴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시누이를 달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살라고 살려줬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날을 계기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믿음이 가지 않아 연신 거절했죠. 그럼에도 시누이는 고집을 부리며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누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가 봤는데 살림도 깔끔하고 어머님 얼굴에 살도 오른 걸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주 감시를 하러 가봤는데 시누이는 우울증에서 탈피했는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봐드렸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걱정을 거두고 시누이를 믿어도 되겠다고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이는 천만다행이라며 시어머니가 건강을 찾았으니 더는 시누이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6개월 동안 시누이에게 100만원씩 생활비를 따로 준 건 물론이고 제가 수고한다고 웃돈을 더 얹어서 보내줬습니다. 시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이 정도면 저도 최대한 배려한 것이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시누이가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족들끼리 회의할 일이 있다면서 말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어둡진 않아 시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혈색도 좋아지셨고 머리숱도 늘어나 있더군요. 다행히 시누이가 최선을 다해 모셔주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윽고 무슨 일로 불렀는지 물었더니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언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 살까 해요. 여기보다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엄마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러고 싶다고 했고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사는 삶을 여러 번 상상해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사시는 곳이 지방이긴 하지만 도시와 다를 게 없는 변화가였으니 산과 강이 있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이어서 집값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집을 팔고 시골에 있는 집을 얻으려면 얼추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저희더러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파출부를 하든지 해서 매달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으니 돈을 해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함께 내려가 집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골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집은 알아봤어요? 우리랑 같이 가서 보도록 해요. 제 남편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적당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자고요. 언니 고맙지만 이미 사전조사가 끝났어요. 거긴 단독주택인데 금매로 나온 거라 싸게 살 수 있다고요. 시세보다 절반은 싸게 나온 자리라 빨리 계약하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두 분한테 죄송한 말인데 돈을 좀 빨리 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씨, 저희도 현금으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 신우이를 믿고 돈을 주자고 했는데 남편이 시골의 집을 같이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며 이튿날 시골집으로 다 같이 내려갔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집을 구경해봤는데 진짜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집은 고전적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풍성하게 있는 데다 흐르는 강물까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답니다. 이만하면 더 두고 볼 것 없이 계약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남편은 서울로 돌아가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께 이체시켜드렸습니다. 이사를 도와드릴까 했는데 신우이가 업체를 불러서 할 테니 괜히 힘들게 찾아오지 말고 다음에 시골에서 만나자고 말해서 걱정을 거두고 한두 달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를 잘하셨다는 연락을 받고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믿으며 제 바쁜 일상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가슴 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 뜨고 신우이는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남편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한 집을 찾아가서 잘 계신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몇 분 뒤 시골 경찰이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의 시골집은 텅 비어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이사를 잘 끝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었죠. 신우이와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해서 전원을 켜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경찰서로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는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이 켜져야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다며 기다려야 한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금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이 입원할 만한 병원과 요양원들을 조회해서 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깡시골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에게 묻지 않고 바로 해당 요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편은 극도로 흥분해서 가속을 하며 도로를 내달렸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을 말하고 요양사의 안내를 받아 한 병실을 들어섰는데 노인 10명이 같이 쓰고 있더군요. 다들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한 노인들이었는지 외로고 처량하게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 시어머니도 계셨고요.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아가씨랑 둘이 잘 살겠다고 시골을 가졌으면서 왜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거냐고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나를 어떻게 찾은 거냐?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실종신고를 한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얼른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딸을 감싸려고 하셨는지 그냥 혼자 요양원에서 살고 싶어 떠났다는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신우이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진실은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랍더군요. 신우이는 시골집에 가져가는 게 맞긴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표정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사를 떠난다고 신우이가 데려간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요양원이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입sel시켜버리고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입금해주자 집을 판 돈과 남편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내는 것 같아 사람 구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성은 어디 가지 못하나 봅니다. 자기 엄마를 시궁창 같은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가로채가는 짐승보다 못한 년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화가 났지만 우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습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바로 시어머니 짐을 싸고 한자복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시는 어머님을 남편이 안아서 차에 태웠답니다. 날 서울에 데려가려고? 얘들아, 안 된다. 너희들한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니? 제발 이러지 마라. 나 여기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어머님, 저희를 위하는 건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님 손자가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가씨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바닥인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네가 나랑 신우이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어. 5천만 원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도록 하마. 어머님도 똑같이 5천만 원의 집을 잃었잖아요. 우린 똑같이 아가씨한테 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마시고 조용히 저희랑 같이 살도록 해요. 이젠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누구도 어머님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벌을 받은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실종되었던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무사히 모시고 돌아왔고 평생 모시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몰래 도망이라도 갈까봐 과감하게 직장까지 그만두었답니다. 남편은 돈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 갚을 것이고 저희 식구를 굶기는 일이 없도록 투잡을 뛰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그이는 각성하고 정신을 차린 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기 시작했죠. 일주일 동안은 시어머니가 몰래 떠나실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어머님이 금세 적응하셨고 손자를 격하게 예뻐하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손자를 두고 떠날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있어 투잡을 뛰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말이죠. 그이가 좀 힘들긴 했지만 1,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여유있고 재밌게 살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자 혈압이 제자리를 찾았고 당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고 다리는 아직 수술할 정도가 아니어서 영양제를 드시면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아프셨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건강해지셨죠. 혼자 마트를 다녀오신 건 일도 아니었고 제 아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면 저 대신 간식을 차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남편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 다 모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이 건강해지셨으니 나도 다시 일을 다닐까봐. 제 취업이 힘들긴 하지만 얼마 전에 돈가스 공장에서 구인 광고가 올라왔더라고. 페이도 좋고 일하는 시간도 딱 좋아. 그러지 마 여보. 당신이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 내 동생이라는 인간이 저지른 짓이니 내가 다 갚아야지. 그리고 당신이 엄마 옆에 붙어있어야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당신이 집을 나서면 엄마가 외롭잖아. 그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코피까지 터져가며 투잡을 매일 뛰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다짐은 꺾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조건 돈가스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 니들이 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애미 너는 시집와서 줄곧 나한테 잘해줬지.
아마 이 세상에서 나처럼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괜히 할 말이 있어. 이젠 애미, 그리고 애비 너도 고생할 필요가 없어. 이젠 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베풀 차례인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저희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내가 떠나긴 왜 떠나니? 현석이 보는 낙으로 사는 할망구가 어딜 가겠어.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사흘 전에 연락을 한 통 받은 게 있다. 시골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 너희들은 얼굴도 못 본 친척 어른이지. 사실 나도 얼굴을 뵌 지 20년도 넘었어. 그런데 그 당숙이 하늘나라의 핏줄이라고는 나밖에 없다고 하더구나. 다들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됐다더라. 그래서 당숙의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게 되었어. 시골에 큰 주택이랑 별장도 있고 수천 평의 가수원까지 있다더라. 그 많은 유산이 내 명의가 된다고 하는구나. 며칠 전 시어머니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당숙께서 돌아가신 건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시어머니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착하고 바르게 사신 덕분이니 시골에 가셔서 많이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쓰냐며 저희 식구들과 같이 그 시골로 떠나 살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단번에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숙의 변호사를 만나 유산을 받게 되셨는데 바로 저희 부부에게 명의를 옮겨주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막아봤지만 이미 결정난 일이니 가수원을 잘 관리하고 농사에 매진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시골로 내려간 저희 식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채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 살림과 현석이를 케어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가수원에서 딸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좋은 향기를 맡으며 일하니 힘이 절로 솟구치기만 했답니다. 시골에서 6달의 시간을 매일 웃고 떠들면서 기쁨으로 지냈죠. 그런데 얼마 뒤 잊고 있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나요? 시어머니 집을 판 돈과 저희 부부가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친 시누이가 과수원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면상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환장할 것 같더군요.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뒤이어 시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시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뻔뻔한 시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세 사람 앞에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흥신소 아저씨 말이 맞네. 내 식구들이 떼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였어. 엄마, 오빠, 언니,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요? 한 식구인 나를 보는 눈들이 왜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마. 눈에서 불이라도 나올 것 같다고. 저와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혀를 차고 있었고 남편이 시누이를 상대하려고 나섰습니다. 봉선아, 너 여기 왜 온 거야? 무슨 낯짝으로 우리를 찾았냐고. 엄마를 그 깡촌에 허물어져가는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빼돌려 도망친 죄인이 무슨 용기로 여길 왔느냐 말이야. 어머 오빠,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 요양원이 허름해 보이긴 해도 공기 하나는 끝내줬어. 내가 잘 알아보고 구한 자리라고. 그리고 오빠 돈은 미안하게 됐어. 대신 이렇게 떼부자가 됐으니까 상관없잖아. 이 망할 기집애 같으니 2년 생각만 하면 우리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오늘 너 죽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런 거면 아주 잘 찾아왔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당숙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오빠랑 언니 명의로 바꿨다며? 야, 두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나 봐. 그렇게 될 줄 알고 엄마를 모시고 산 거 아니야? 승진하려고 하지 마. 난 그냥 내 몫을 받으러 온 거야. 나도 엄마 자식인데 공평하게 유산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마음 같아선 절반을 다 달라고 하려 했는데 새언니가 있으니 3분의 1만 넘겨줘. 그럼 조용히 떠날게. 이 정신머리 썩어빠진 년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를 버린 년이 엄마 재산을 받으러 왔다고? 너 진짜 죽고 싶은 거냐? 오빠, 그만 좀 깝죽거리고 내 목만 내놔봐.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할 거니까. 지들도 엄마한테 기생하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빨리 재산 나누는 게 뭐야 봐.
그러자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농사일로 팔힘이 좋아진 그이는 한 손으로 신우의 멱살을 잡고 거수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쪽에 거름을 깔아놓은 밭에 집어 던지더군요. 그리곤 장하시는 발로 신우이를 이리저리 굴러가며 똥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냄새. 오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지 않은 것뿐인데 왜 똥밭에 굴리고 지랄이냐고. 신우이는 두 손으로 흙을 잡고 남편 눈에 뿌리더군요. 그리곤 일어서서 반격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저와 시어머니가 바로 뛰어들어가 신우이를 똥밭에 잡아뜨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흙밭이라 심하게 다칠 염려가 없어서 마음 놓고 실컷 밟아주었죠. 비명소리가 퍼져나왔지만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신우이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똥밭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집 팔고 여행원에 버린 것도 잘못했고 오빠 돈을 빼돌린 것도 잘못했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 일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사과를 우울증이라는 핑계를 곁들여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장화발로 신우이의 면상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놈의 우울증 좀 그만 들먹거려라. 우울증이 무슨 부모 버리고 형제한테 몹쓸 짓을 하는 병이야? 그리고 네 년이 도망쳤을 때 네 전남편을 우리가 찾아갔었어. 넌 네 전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손찌검을 해서 이혼했다고 했지? 치,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준 게 바보 같았지. 네 전남편한테 다 들었어. 너 바람을 수십 번이나 피웠다며? 네 남편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아예 집으로 남자를 데려와서 그 집까지 했다는 걸 다 들었어. 그리고 네 년이 도박해서 날린 돈이 자그마치 1억이라고 하더라. 야 이년아, 우리 이걸 듣고 소설인 줄 알았다고. 사람의 탈을 쓴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내 전남편을 만났어? 아이씨, 그 새끼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그런데 언니 오빠, 그건 전부 내 사생활이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난 그냥 조용히 내 몫의 유산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돈이나 나눠줘. 신우이는 아무리 뭐라 해도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년을 당신이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시 장화발로 걷어차고 똥밭을 굴리셨습니다. 저와 남편까지 가사에 똥통이 제대로 오르게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참았던 신우이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흙을 저희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더니 꽁진하게 도망을 치더군요. 저희한테 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어쨌든 저희 세 사람은 신우이가 도망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았네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사라지니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 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가수원에서 딸기 농사를 열심히 해서 전국에 납품하게 되었고 큰 돈을 벌어가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했을 때보다 몇 배가 많은 큰 돈을 매달 벌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침에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놀다가 당신의 손주가 집에 올 시간에 돌아오셔서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제 아들은 시골에 살며 아무런 사교육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자 저희 부부는 제법 농사꾼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시꺼멓게 그을리기도 했고 옷차림도 더할 나위 없이 촌스럽게 변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모두 재밌기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시골에서 지내보니 훨씬 더 건강해졌네요. 이런 추억이 가득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저와 시어머니께 말을 바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전화길래 그래? 우리 딸기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봉선이 소식이야. 이 기집애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네. 보이스 피싱을 하면서 지낸 모양이야. 참, 진짜 개망나니가 따로 없네. 하다하다 선량한 사람 등을 처먹고 살았나봐. 뭐? 그게 진짜야? 와, 진짜 구제불능이네. 그래서 그럼 바로 감옥이 가겠네? 그런가봐. 방금 전화한 사람이 봉선이 변호사인가봐. 우리더러 봉선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그러면 감형이 된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탄원서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진짜 기가 막히네. 여보, 난 절대 못 써줘. 그냥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으라고 전해줘.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를 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써? 차라리 연발에 처하라고 써줘야지. 여보, 우리 판사님한테 편지 쓰자. 그동안 봉선 인연이 어떻게 살아온 년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서 엄벌을 받게 해주자고. 좋아. 어머님 버림벌을 이번에 받게 해주면 좋겠어. 거기서 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감옥에서 살게 해주자고. 저희는 편지지를 써서 신우이가 어떤 여자이고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한 사람인지 세세하게 편지를 써서 판사님께 보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뒤 신우이가 재판을 받고 지은 죄보다 큰 형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두 쌤통이고 시원하다며 아무도 신우이를 안타깝고 가엾게 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었던 신우이 사연을 모두 다 적어보았네요. 아직 출소할 날이 많이 남아있어 오래오래 벌을 받을 거랍니다. 제 이야기도 여기 채널에 있는 사연만큼이나 재미있으시죠? 그럼 응원의 댓글을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가수원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농부로 지내는 건 즐겁긴 한데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마음은 늘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죠. 인사가 길어졌네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